월요일에 주영진의 뉴스 직격 풍운 객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결의 성환영 기자,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지난 어제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득표율이 90%에 살짝 못 미쳤더라고요. 성환영 기자 보시기에 말이죠. 9대 명이라는 얘기까지는 돌지 않았습니까? 90%대 득표율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실상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렸다. 뭐 이미 예상됐던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출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예상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당원들만 한 거는 아니거든요. 뭐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을 여론조사로 했는데 그것도 80%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합쳐서 거의 90%대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중도층에서도 아니 뭐 현실적으로 이재명 뭐밖에 없지 않냐 이런 여론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89.77%. 저도 깜짝 놀랐고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역대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최고의 득표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옛날에 김대중 전 네. 대통령 뭐 이렇게 모셨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 뭐 권노갑 정인고문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와 계셨는데 이분들도 발표할 때마다 입을 막 벌리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마 옛날에 뭐 김대중 노무현 이 시절에도 전혀 못 보던 예. 그런 숫자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허민 기자는 뭐 예상을 당연히 했겠습니다만 김동연 지사가 2등,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3등. 네. 뭐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90%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의 방송 때 이 자리에서 제가 90%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예언이라면 예언이니까 적중을 했는데 89.77%. 그런데 두 사람 나머지 그러니까 삼경수 육동연이죠. 김경수 전 지사 3%, 김동연 지사 6%인데 저는 뭐 이 두 분 합쳐서 10%가 마치 안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무스스로 했던 것이고요. 예. 김경수 지사는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차피 저는 나올 때부터 글쎄요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화려한 추대식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좀 각오하고 나오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러한 조금 뭐 창피하면 창피를 무릅쓰고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아무래도 좀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거래. 네. 예. 뭐 그 전에 만나긴 했었죠. 만났죠. 이재명 만났고. 후보가 당내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과 좀 거리가 있었던 정치인들을 쭉 돌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국민통합, 민주당의 통합, 당의 통합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고요. 저는 아마 이게 뭐 당권과 관련된 모종의 뭐 얘기가 오가는 건 아닌가. 정치란 건 주고받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김동연 지사 6%도 사실 실망스러운 거죠. 김동연 지사는 아마도 두 자리 숫자를 기대했을 겁니다. 한 15% 적어도 10% 이상의 것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 6% 육동연 가지고는 뭔가 도모하기 좀 어렵게 됐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근데 이거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민주당의 지금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걸 갖고 이제 의원들이나 뭐 좀 고참 당직자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네. 우리 밖에서는 이거 뭐 이재명 당 아니냐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 내부의 시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 좀 권리당원 그 중에서도 좀 열성적인 권리당원 뭐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보던데 그분들이 주인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그분들의 뜻을 받드는 이런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예. 측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제가 그 옛날에 그 몇 달 전에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좀 쓴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좀 일정 부분 긍정을 해요. 예. 그게 뭐냐면 민심 위에 당심이 있고 당심 위에 명심이 있고 이재명이죠. 명심이 있고 명심 위에 소위 개딸의 마음 개심이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카페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권리당원 개딸 소위 이른바 개딸로 구성된 권리당원이 많이 좌지우지하죠.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개딸
개심은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여전히 민주당의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 자리를 완전히 굳건하게 했다. DJ 때도 못했던 DJ 때는 그때 제 기억에 78%였던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박근혜 때도 뭐 84%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 뭐 90%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 경선에서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네. 뭐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이게 민주당 안에만 들여다봐 가지고는 왜 9대 명인지 답이 안 나옵니다. 바깥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왜 90%까지 득표율이 나왔을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가장 좀 뭐 이렇게 합리적인 답변을 해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네.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23살까지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멋진 대목이죠. 표현이죠. 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세론을 키운 것은 팔할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힘 경선 이따 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예. 진행 중인데 거기서 뭐 나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나만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자꾸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만 할수록 어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뭐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보니까 저 친이 쿠데타까지 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재명밖에 없는 것 같네. 이제 민심이 이런 식으로 또 당심도 그렇고요. 뭐 예.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또 허민 기자님 또 말씀드릴 게 금방 드리겠고요. 그 고릴라 게시판에 9074님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오늘 제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고 왔는데 거기는 아니겠죠. 동료 32명과 근무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탄산수처럼 시원하고 명쾌한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박성남 씨 5시만 되면 목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영진의 뉴스 직격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네, 임창민 님은 잠시 뒤에 한덕수 대행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어떤 메시지를 가장 강조했는지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자, 허민 기자에게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도 3년 전 어느 날, 3년 전 대선의 패배를 다시 한번 곱씹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3년 전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 같은 정치인인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다르죠. 네, 2022년 2월 3월 그때 경선 때는 이제 이낙연 후보랑 같이 경선을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는 50.4%였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뭐 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네. 앞섰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계파 간 갈등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그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로 대표되는 이제 친문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이랄까 지지 같은 걸 받을 수 없는 예.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 되지 않습니까? 초선 배지를 달고 예. 그리고 나서 2달여 좀 지나고 나서 이제 8월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가 되죠. 예. 그리고 지난해 22대 총선 때 소위 이제 비명 행사 공천을 통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일사불란한 대우를 구축하죠. 그리고 다시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또 두 번째 당대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말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민주당 통합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3년 전에 계파 갈등 속에서 어렵게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그 후유증과 그 부작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한이 굉장히 짙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3년 동안에 일사불란한 일극 체제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승자의 여유를 갖고 계파 갈등을 좀 후유증을 좀 치유하겠다. 그래서 대선 때 이제 통합된 힘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선영 기자가 직접 가까이에서 취재하고 경험해본 이재명 후보 3년 전과 지금 어떤 게 가장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글쎄요,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뭐 구속 두 번 구속될 뻔했고, 구속될 위기를 넘겼고, 또 뭐 이른바 피습 사건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검찰한테 좀 가혹하게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본인이 가장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압도적인 어떤 그 지지율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통합 어제 통합을 14번 얘기했고요. 희망이 13번, 진짜 대한민국 이게 10번, 민주주의 이게 9번.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고 주로 이제 미래지향형으로 연설문을 구성했죠. 한 30분 정도 했고요. 네. 본인이 직접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선 확정 개표 결과 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미리 연설문을 배포를 해줬어요. 엠바고 걸고. 그렇습니다. 미리 뭐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프롬프터가 가까이에 놓고 한 게 아니고 먼 쪽 프롬프터를 띄워놓고 한 것 같아요. 이 시선 처리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요.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오늘 아침에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아니 그 현장에 갔다 온 기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공을 들였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통합 얘기해야죠.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직후에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천을 안 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앞으로 이제 이걸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기자들 만난 자리 또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 이런 뜻을 강조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중도와 보수 쪽으로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대통령 후보가 된 만큼 그런 메시지도 분명하게 또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도 대선 출마할 때 그때 이제 문재인의 대한민국에 묻는다라고 하는 이제 자서전 문답형 자서전을 낸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과제로 3개를 얘기하는데 통합 첫 번째,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안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통합을 강조하고 경제를 강조하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들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그 의외다 싶을 정도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송 선배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저희 신문이 지난 4월 10일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이 경선 시작할 때부터 27일 어저께 이제 통합 경선이 끝날 때까지 17일간 SNS에 올린 글 이재명 후보가 올린 글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네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196번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가 산업이라는 얘기가 182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이라는 얘기가 159번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통합과 경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얘기고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도 산업, 경제, AI, 기술 이런 얘기들 합하면 수백 번의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도를 넘어서 보수 일부까지도 이게 나아가서 이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우클릭 그 행보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지금 허민 기자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는데 그동안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물론 그곳에 가면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있고 네. 당연히 참배를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다고 해요. 그것에 많은 기자들이 주목을 했는데 그곳에 참배하면서 어떠한 글을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들어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이런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이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역사적 평가에는 양극단이 존재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 묻어두자 이런 얘기는 아니게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네, 윤여준 전 장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다가 그냥 들려드려도 될 뻔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또 저희가 통화한 내용도 있는데 윤여준 전 장관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통화도 해봤고 조금 뒤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 묘까지 참배했다. 성한영 기자.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나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도 참배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통합, 중도 결국 이걸까요? 예, 그렇죠.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글쎄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한 거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가장 심각한 게 정치 양극화, 분열, 혐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뭐 굉장히 이례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성한영 기자는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안에서는 어느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거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의 대상이었잖아요. 글쎄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예.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예. 수 있지만 민주당 안의 의원들 분위기나 당원들 분위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뭐 그렇게까지 3년 전이나 8년 전하고는 이제 아니고요. 민주당 당원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여유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허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3년 전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이제 2021년도 아마 10월인가 그 언저리였을 텐데 그때 첫 일정이 서울 현충원이 아니고 대전 현충원이었어요. 대전 현충원. 왜 대전 현충원으로 갔느냐? 논란을 회피하는 거죠. 서울 현충원으로 가면 이승만 박정희 묘가 있는데 여기를 참배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뭐 좀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참배 안 하면 또 이게 통합 행보에 맞지 않는 거 네.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일어나니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대전 현충원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4개월 뒤에 2022년 2월입니다. 2월 3월 대선 3월 대선이었죠.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2월 달에 이제 서울 현충원을 또 가서 그때는 이승만 박정희 묘를 찾아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이 첫 행보랄까 아니면은 이승만 박정희 묘를 민주당 인사들이 찾아가는 거가 그만큼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상징적인 행보고 그런데 오늘은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묘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고 찾아갔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대전 현충원 먼저 갔다가 3년 전에 다시 서울 현충원 가서 박정희 이승만 묘를 찾아갈 때 하는 말이 좋은 것도 역사고 나쁜 것도 역사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멘트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마음 먹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잘한 행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2021년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서 뭐 나쁜 짓만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하여튼 인수위원회가 이번에 없거든요. 없죠. 6월 3일 날 선거하고 바로 다음 날 취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사실 대통령 당선자로서 하는 행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지층한테만 이렇게 표를 달라 이렇게 했다가 당선 이후에 국민통합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국민통합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대선 이후를 생각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부터지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상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가 걸어가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통합을 위한 행보여야 하고 그 첫걸음이 오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매혹 참배다. 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짧게 해주시죠. 예, 짧게 15초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늘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테그리티, 진정성인데 절대 권력 리스크가 한편으로 있지만 또 한편의 리스크는 이제 신뢰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나? 뭐 이런 식의 말 바꾸기 같은 게 네.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에 대한 이 행보가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사실 우려하는 국민도 많다는 네. 거. 네, 그 점은 좀 지금 지적하고 허민 싶습니다. 기자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를 돕는 사람들도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렇게 말을 바꿨다라고 해서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뭐 대선 취재할 때마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국민통합 협치죠.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국민통합과 협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한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야당을 참 만나는 걸 싫어하죠. 야당 만나는 거 좋아했던 대통령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한영 기자? 없죠.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그 뭔가 일이 잘못되면 야당 때문에 이게 난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야당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전직 대통령들 중에 굉장히 존경받았던 분들도 예. 이상하게 그 대통령 자리에만 앉으면 야당 탓을 하고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뭐 기억나세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예. 취입했는데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 가면. 네. 사실은 저도 대통령을 주변에서 돕는 분들 그 역대 정부 한 세 정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협치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번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죠.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말로는 국민들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물밑으로도 좀 해보는데 야당에서 만나는 걸 좀 저하고 꺼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고 협치와 국민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행동을 꼭 보여주길 바란다. 두 분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윤여준 전 장관 이야기 그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함께 듣고 윤여준 전 장관도 저희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뭐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습니다. 수락한 건 맞고요. 그 언제쯤인가? 뭐 최근이니까요. 뭐 어제 후보하고 상의를 해봐야죠. 제가 또 뭐 현실 정치를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자문을 많이 받아봐야 되겠죠. 이승만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 그 묘역을 참배했더라고요. 이건 잘한 거죠. 뭐 왜요? 빛과 근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이니까 네네네. 네, 그걸로 빛과 그림자를 다 껴안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아, 네, 윤여준 전 장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윤여준 전 장관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있을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만나서 매일같이 기자들이 그 방에 가서 일종의 봉숭아학당을 열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나라당에 있던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또 이런 행보들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들이 또 나오는데 윤여준 전 장관 잘 아시죠? 성환영 기자? 예. 그 전에 문재인 대선 후보 때 지지 선언을 했었던 예. 적도 있고요. 또 안철수 역시 그 안철수 의원이 그 대선 출마할 때도 좀 도와줬었죠. 창당할 때도 도와줬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너무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정치 원로로서 어느 쪽을 도와주래도 가서 좀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제 윤여준 전 장관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 안에서 조금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내 뭐 그런 또 민주당 출신 원로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좀 잘 품어 안고 해서 뭐 극복해 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민 기자는 윤여준 전 장관 영입한 이재명 후보의 선택 어떤 평가를 네, 받아보세요? 잘한 거죠. 예. 네, 제가 비슷할
달까 한 사례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정치 원로로 해서 뭐 이런 선거 국면마다 이렇게 영입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한 분 이제 김종인 씨, 그다음에 또 한 분 윤여준 씨인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저기 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2016년 그때 그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돼서 그때 민주당에서 안철수 의원을 따라가지고 쭉 탈당하려던 탈당 열차를 멈춰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총선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진두지휘로 총선에서 승리를 하죠. 123석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보수 계열 정당이 122석. 네, 한석 차이였죠. 한석 차이로 져서 그것이 결국 이제 박근혜 탄핵 뭐 등등 해서 결국 이제 그쪽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2016년 총선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소위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의 원로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 통합의 메시지, 상징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또 이 선거에서 이겼을 경우에 그 명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여준 씨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았던 거는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우클립 행보랄까 아니면 국민 통합 행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전략적이고 잘된 조치다. 예. 예, 긍정적인 평가를 두 분 다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에 이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서 대통령 후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인지도도 높고 그러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러면서 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원로급 인사들만 찾게 되는 건지. 역할이 좀 다르죠. 예. 원로들은 상징성이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뭐 김종인, 윤여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당으로 가든 이제 통합 이미지를 내는 거고요. 실제로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실제로 그 선대위 안에서 뭐 메시지를 내고 방향을 잡고 인선을 하고 이거는 윤여준 전 장관님이 그렇게 깊숙이 개입을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는 이제 소위 사중 네트워크라고 좀 보는데 하나는 이제 원조 친명, 두 번째는 이제 신명, 이제 이재명이죠. 예. 친명. 그다음에 이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쪽 지역 라인들. 그리고 이제 자문 그룹들, 외곽에서 자문해 주는 그룹. 요 네 종류의 네트워크를 움직일 텐데 이것은 대부분 친명으로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징적 자리에서 국민 통합의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인물로서 이제 윤여준을 택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면은 뭐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신문 기자들도 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쭉 쓰는데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손영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참혹하고 가난했던 그 어린 시절, 어려웠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보고 또 사법고시 통과하고 변호사가 되고 또 지역의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성남시장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서사가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는 뭐 분명히 3년 전 대선 때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이런 통합과 중도와 보수 쪽으로 확장하려는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지지자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뭐 이른바 중간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손영공 출신이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했고 서사는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나 이분들은 굉장히 좀 싫어해요. 약간 공포감도 있고. 서한영 기자나 허민 기자도 사석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그 그렇습니다.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 예,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존재 자체가 예, 싫다고 그러고 예. 이 얼굴 표정도 싫다고 예. 그러고 심지어 뭐 눈이 너무 작아서 싫다고 그러고 예.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고 약간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와서 저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이번에 있는데도 계속 가는데 국민의힘은 또 안 그걸 믿어주죠. 갖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할 수 없어요. 믿을 때까지 계속하고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진짜 보복 안 하고 국민 통합을 실천하는 걸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한영 기자가 지금 그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특검법이 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거부권에 막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특검의 수사가 시작이 된다. 이거를 어느 쪽에서는 또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물론 현실화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사실은 뭐 여기서 털어놓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되기 전에 뭐 좀 조금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요? 네, 네. 예. 그러니까 3시간 가량 아마 얼마 전에 뭐 또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저기 광화문에서 좀 길게 얘기했던 고장소인 것 같은데 예.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한 90%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허민 기자가 90%. 아니요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는 예. 후보가 아니었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요하게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마 저 진보랑 보수의 그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다면 저는 보수 쪽으로 기울 겁니다. 예. 저는 보수입니다 하는 얘기. 저는 중도 보수라고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저는 놀랍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한테 자기는 보수라는 얘기를 그 이전에도 몇 차례씩 들어왔기 예. 때문에 술자리에서 사석에서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보복 같은 건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개미 사회를 이게 베르베르의 아마 개미에서 이제 소설을 읽고 예, 따온 것 예. 같아요. 개미 사회를 보면은 일하는 개미가 있고 일하지 않는 개미가 있는데 일하지 않는 개미를 밉다고 해서 딱 띄워놓으면은 일하는 개미들 중에 또 몇 프로가 일하지 않는 개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필요악이다. 그래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지 때문에 양지까지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정치보복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구렁텅이도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황야의 일필랑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황야 예. 외로운 한 마리 늑대처럼 이게 전랑이라고 하는데 예. 싸우는 늑대 같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은 만나면은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정치 보복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이민 가야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중도를 어떤 식으로 이게 메시지만 던지고 이게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찾아간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한 것도 예. 있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허민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 성한영 기자는 이재명 후보와 둘이 만나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몇 차례나 해보셨습니까? 예, 뭐 전화 통화한 적 있고 예. 한 서너 명 소수 만나서 예. 얘기한 적도 있고. 최근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예, 총선 허민 이후에. 기자는 혹시 지난번 만난 게 언제쯤인지는 지난해 말입니다. 12월 지난해 말. 20일경. 예. 아무튼 이제 근데 그게요. 이게 이렇게 나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는다.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아까 주영진 앵커 말씀하셨듯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 이런 걸 하면 이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내란 극복이다. 이걸 어차피 종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저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같은 사물을 갖고 양쪽에서 반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내란 극복하고 국민 통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조화시킬 것이냐. 이제 정치가 종합 예술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좀 신경을 써서 뭐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알겠습니다. 정말 정치가 어려운 일이죠. 정치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정치고 특히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 또 국민들 바라보는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 단순히 이것들을 통과시키냐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들이 제가 하나의 있죠. 예를 든 거죠. 그 네네. 경우에 지금 예. 성한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어느 쪽에서는 이건 내란 종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반대쪽에서는 봐라 저게 보고가 아니냐 또 이렇게 들고 이제 나올 더 근본적인 가능성이 문제는 있기 이제 때문에. 결국 이제 입법 권력을 가진 이 집단이 행정 권력, 정치 권력까지 가졌을 때 통제되지 못하는 이 소위 이제 독주 체제를 갖추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달라질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전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예. 국회에서 뭐 그런 특검법이 통과시켜도 대통령하고 권한 대행들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막았는데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다, 말을 바꾼다, 뭐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공약,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그 부분도 또 이재명 후보의 몫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입법 권력,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만큼 그야말로 사실상의 독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우에 더욱더 중요한 역할이 언론의 역할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 생각이 동의합니다. 듭니다. 예. 예. 두 분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죠. 예, 혹시 독주하면 저부터 예. 비판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반드시 예. 이 자리에서 청취자분들께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겠습니다. 예. 허민 기자도 뭐 저야 뭐 당연히.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재명 후보 아마 뭐 성한영 기자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대선이 되는 그때까지는 이제 라이브 인터뷰 약속돼 있는 그 대선 후보들의 공식 텔레비전 토론 말고는 아마 별개의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또 안 하는 게 맞죠. 예. 특히 이제 그동안 즉석 발언 때문에 일종의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는 거의 우리 국민 받아들이기에는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요. 농담도 철저히 준비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 즉석 발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뭐 SNS 연설문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주변에서 돕는 분들이 이제 후보님은 저희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약속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오후 2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금 4명의 후보가 있죠. 4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의 후보로 압축합니다. 물론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면 바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지만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을 얻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3차 경선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허민 기자님 4명의 후보 가운데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물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오늘 부인까지 SNS 글 쓰고 처음으로 내가 정당에 가입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썼는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이 2명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3명의 후보가 남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기자가 이게 전망하는 거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중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홍준표라고 3명이 다 얘기했던 날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출연자들은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탄 중에 1명, 찬탄 중에 1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허민 기자는 어떻게 그둘 중에 보세요? 하나겠죠. 김문수 홍준표가 되든지 김문수 한동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 김문수 후보는 상수로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상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 50%가 있기 때문에 당원 50%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지층의 이제 향배인데 이 지지층의 향배는 실권 조건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그 탄핵과 계엄 이슈로 뭉쳤던 지지층이어서 여기서 이 지지층의 큰 이제 균열과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 조금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진정성 있게 계속 나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상수 들어간다고 보고요. 홍준표, 한동훈 후보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글쎄요. 한 49대 51로 한동훈 후보 쪽이 한 2% 정도 좀 높지 않을까. 홍준표 후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뭐
어떡하죠? 이번에 대구시장 시작까지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고 대구시장 졸업한다는 쫓았는데, 이야기까지 네. 하고 마지막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네요. 성환영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세 사람 중에 둘이 누가 올라갈지 진짜 예측 불허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또 그 여러 가지 그 오차범위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하여튼 결선까지 가는 건 틀림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 당사자들 표정을 좀 보면 오늘 낮에 홍준표 후보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이거 이제 한덕수, 장관. 또 장관, 이건 김문수. 예.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이 맞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니 엊그제까지 저 한덕수 대행하고 뭐 후보 단일화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다가 오늘 갑자기 굉장히 이 돌아서는 걸 보니까 이게 중국의 혹시 변검술이라고 아십니까? 순식간에 안면 확 바꾸는 그렇죠. 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뭔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허민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좀 홍준표 후보한테 약간 상황이 안 좋은 흐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또 SNS에 글에 올린 것 중에 저는 그 부분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2002년에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탄생했던 그 경선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판을 보면 2007년에 정동영이 생각나는 그런 경선 흐름으로 가고 있다.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대선 이후에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를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02년의 민주당 경선은 정말 대선에서 이기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기고 예. 싶다는 열망하에서 치러진 경선인데 2007년 정동영 후보가 있었을 당시에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은 사실상 이명박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냥 대선만 치르고 대선 이후에 당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2007년도 대선에서는 뭐 정몽준 후보가 말도 안 되는 표차로 정동영 후보가 말도 안 되는 표차로 졌는데 2002년 대선 때는 새천년 민주당의 이제 노무현 후보가 표가 안 나오니까 이게 14%, 15% 차이에서 머물고 나머지 이제 정몽준 뭐 이회창 후보가 이제 뭐 30% 언저리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게 정몽준 후보를 데려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후보 교체론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했던 거죠. 사실 지금의 한덕수와의 단일화 문제도 사실은 후보 교체론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 시절의 후보 단일 협의 후단협 역할을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후보 단일화론자들이 차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몽준 노무현은 이게 결국 보수와 진보 간의 결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결합은 이게 보수와 보수의 결합이라고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교집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절박한 심정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의 호소 그거는 또 귀담아들 필요가 있다. 홍준표 후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경선은 2007년하고 비슷하게 2007년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거의 뭐 지지 기반 겹치는 사람들끼리 무슨 뭐 단일화 한다고 그러고 이 또 여론조사 수치를 봐도 뭐 너무 이재명 후보하고 차이가 나고 그래서 2007년 민주당 모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유승민 전 의원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긴 했는데 주변에서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라면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또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들어봤는데 그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내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가지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가슴 아픈 프레임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프레임이 배신자 프레임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참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이긴 하겠지만은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이게 갇히면 덫에 갇히듯이 어떻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그 어느 때보다 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설전도 저희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한번 또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그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모르세요? 네.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대통령 편들면서 이간질하고 했던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문제이고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의고.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 두 후보 간의 토론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뭐 이런 또 언론 기사들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래서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의 이런 설전을 보면은 두 후보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또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 바람에 두 분이 빠지고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득점을 뭐 본의 아니게 했다. 예, 뭐 이런 예.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싸운 건 둘 다 마이너스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신문 기자들, 뭐 방송 기자들 사실 이 부분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 코박콩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우는 걸 들어보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다 고만고만하다, 난형 난제들이다. 그 50보에서 100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계엄, 탄핵, 윤석열 뭐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한덕수 얘기로 끝나는 그런 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는 별로 없고 탄핵 효과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거기서 이제 10% 내외 지지율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덕수 후보론, 착출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도부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더 선택하고 행동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보여준 모습이 좀 어정쩡했던 것.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도 진짜 사과하는 것 같지 않게 다가가게 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절연하지 못했던 것.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점에도 이런 지지율에도 그냥 반영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화제가 됐던 건 결국 그런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 보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손절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역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구원 투수로 나서가지고 이 회초리 맞는 장면도 연출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 마음이 풀려서 120몇 석 의석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 그렇게 하는 게 보수의 어떤 그 회생을 위해서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정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앞으로 미래에도 좀 암담한 것 아닌가 걱정이. 이게 여론조사나 뭐 광화문에 모였던 이른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저는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계엄과 탄핵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다수라고 봤고요. 그러나 탄핵까지 이르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광화문 집회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이제 중범으로 가져가서 결국 또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어서 두 번째 탄핵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는 강한 이제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계엄도 잘했고 탄핵도 뭐 막아야 됐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는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번 주 중에는 사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출마를 선언하고 당 바뀌든 당에 들어와서든 간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또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뭐 이미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제가 지금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사가
완성이 돼요. 성환영 기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아 이렇게 될 거라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예. 이제 오늘 비서실장이 사표냈다고 예. 그러죠. 손영택 실장.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덕수 대행이 시켜서 그분이 바로 한덕수의 복심이다. 그래서 네. 그분이 먼저 나가서 이제 뭐 사표를 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오히려 불출마 선언이 가능성이 있다고 아닙니다.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제 손영택 비서실장은 정치인입니다. 아. 한덕수 대행은 관료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손영택 비서실장이 오히려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를 그동안 계속해서 종용을 하다가 본인이 먼저 지금 나가서 좌판을 깔려고 나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분 사표 낸 거하고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하고는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저는 것 뭐 같습니다. 내일 모레인가요? 4월 30일이? 예. 문화일보가 예측한 예. 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4월 30일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늦어도 5월 3일까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내고 출마의 메시지를 낼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하나 한 게 한덕수 출마는 프로그래밍 돼 있다. 예. 프로그램 매물이다. 예, 이건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는 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디폴트로 하고 기본값으로 하고 지금 움직임이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뭐 그 비서실장 이외에 정무실장, 공보실장, 3실장 이제 차례로 오늘 내일 모레 해서 차례로 또 사표를 내고 스몰 캠프를 시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덕수 대행이 뭐 출마를 하게 되면은 임기는 뭐 3년 혹은 2년까지도 대폭 줄이고 나는 징검다리 정부 그래 7공화국으로 넘기겠다.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던데. 1년만 하겠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1년은 아닐 겁니다. 내년 네. 지방선거 때 아예 뭐 개헌. 개헌만 되면은 뭐 6개월 해도 상관없다. 뭐 그런 이런 뜻인가요? 얘기인데 이게 예. 너무 3년 임기단축 개헌 예. 그쪽으로 가고 있는 너무 것 정치 같다. 공학적이고요. 우리 예. 국민이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좀 별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막상 후보 단일화가 되면 또 예상치 못했던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민주당이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얘기는 저희가 또 보다 구체화되면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흥객자는 늘 들어도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있겨 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영진이었습니다.